안녕하세요. 트라투브와 제인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혜자이고, 올해 68세입니다. 저는 평생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제 외아들 준호가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논에 모를 심고, 채소를 팔고, 도매시장에 나가 짐을 나르며 온갖 일을 하며 준호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준호는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에도 합격하여 전주시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준호가 결혼하던 해, 저는 조용히 고향의 마지막 텃밭을 팔아 그 돈을 보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개발지로 땅을 팔아 약간의 돈을 더 모으게 되자 저는 외곽에 새로 지은 단독주택 한 채를 준호에게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효도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내가 잘 살기만 하면 자식도 나를 사랑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준호 생일 저녁,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 좀 해줘. 나중에 집 고치거나 서비스 신청할 때 편하게 명예 이전하려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엄마 걱정 마세요. 저랑 준호 오빠가 평생 엄마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인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믿었기에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장모님을 며칠 모시고 있으려 해요. 살림도 잘하시고, 손주도 잘 봐주시니까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이 오신 지 이틀도 안 되어 2층 안방을 바로 차지하셨습니다. 저는 1층 작은 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거기엔 겨우 작은 침대와 시끄러운 선풍기 하나만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른이 양보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에 밥을 말고 고기와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맵기 국만 떠있는 밥과 반찬은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며 장모님 목으로만 따로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니 까다롭게 드시는 거라 생각하며 양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옷을 가지러 2층에 올라갔습니다. 준호이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왜 올라오셨어요? 발 헛디뎌서 넘어질까 안 무서워요? 나이 든 사람은 계단 오르면 위험해요.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쓴웃음만 지으며 민망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을 보고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준호와 장모님의 대화를 몰래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여기 계속 못 있어. 내가 등기 다시 옮기게 해서 내 이름으로 해도.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내고 벽돌 하나하나 고르며 마련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얹어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쓰는 방에는 화장실도 없어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추운 복도를 허리를 굽혀 지나가야 했고 넘어져도 아무도 모를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가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방에서 나오자 문고리가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준호이 장모님이 나와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문고리 고장 나서 바꿨어요.
편하네요. 누가 드나들 걱정도 없고,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따져 물을까도 생각했지만, 늙은 엄마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널 낳았으니, 참을 때와 나설 때를 안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서랍에서 한참 쓰지 않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일기를 쓰듯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의 복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베개 밑이나 옷주머니에 넣고 기회가 될 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준호가 마음을 바꿀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고 첫 복수의 한 방을 날리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순진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온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났다가도 잊어버린 척, 뻔히 아는 것도 일부러 여러 번 물었습니다. 준호의 장모님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고 어느 날은 소리쳤습니다. 지금 세 번째 물으신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녹음기에 그 모진 목소리가 또렷이 담길 만큼만. 저는 일부러 부엌에 컵을 두고 온 척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불내고 또 남 탓하려고? 대단하네, 라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미안한 척하면서도 손으로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증거였습니다. 준호 장모님의 독설, 아들의 곁눈질, 식사를 거부당한 순간들까지 모두 그 낡은 휴대폰에 남겼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엄마가 더 있으면 나 미쳐버릴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웃는지 알아? 내 친구들이 놀러와서 엄마가 맨발로 부엌에 있는 걸 보고 얼굴이 가정부 같다고. 나 너무 창피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 아버지가 없어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때 한 달 내내 제가 없고 학교에 데려다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굶주림을 참고 시장에서 남이 버린 채소를 주워 모아 첫 출근 때 입을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저를 부끄럽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전 이웃이자 법률사무소 보조였던 미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1시간 뒤, 미자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요나 사기, 정신적 기만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증거라. 이 정도면 3건의 소송도 충분하겠네. 그날 오후, 나는 온 가족이 외출한 틈을 타 며느리 옷장을 열고 집증여 계약서 사본을 다시 꺼냈다. 그건 내가 생일 파티 때 서명했던 그 사본이었다. 미자 씨가 말한 대로 아주 작은 조항이 있었다. 만약 증여자가 서명 당시 정신적으로 강요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나는 몸서리쳤다. 내가 서명할 때는 한창 파티 중이었고 가족들 앞에서 수십 번의 달콤한 권유 속에서였다. 나는 법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미 준비된 덫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엄마가 건강검진을 좀 받고 싶다. 그는 혀를 차며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 나 바쁘니까 엄마가 오토바이 타고 혼자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나는 곧장 미자 씨가 일하는 법률사무소로 갔다. 거기서 젊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변호사 민재 씨를 만났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집증여를 취소하고 싶어요. 제가 이용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녹음 파일과 일기를 열어보라고 했다. 나는 열었다. 매번 한 부분이 지나갈 때마다 민재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준호가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내 수치야 라고 말하는 부분을 듣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충분합니다. 아주머니. 이 계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계약 취소 신청서 사본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공식 서명일은 5일 후로 잡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밥상을 들고 가보니 준호의 장모가 내가 평소 앉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 문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 앉아요, 할머니. 설거지통 가까우니까 멀리 안 가도 되잖아요. 나는 웃었다. 자리에 앉아 채소 한 조각만 집어먹고 일어섰다. 엄마 배불러. 마음이 편해서 이미 배가 불러. 온 가족이 미친 사람 보듯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안다. 며칠만 있으면 진짜 미친 게 뭔지 알게 될 거라는 걸. 왜냐하면 너희들의 늙은 엄마는 짓밟혀도 영원히 침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집증여 계약 취소 서명일까지 5일이 남았다. 5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한 수. 그날 밤, 나는 곰팡내 나는 1층 단칸방 침대에 누워 계약서 사본을 꽉 쥐었다. 낡아 떨어진 천장을 올려다보며 누군가 내 심장을 움켜쥐는 듯 가슴이 저려왔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하나에 내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집을 닦고 설거지를 했다. 그들이 아직도 내가 순순히 참고 사는 늙은이인 줄 알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단계가 계산되어 있었다. 둘째 날,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신분증, 증거, 통장 등을 몰래 낡은 가방에 넣어 미자 언니 집에 맡겼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한때 가졌던 신뢰의 빈 껍데기일 뿐. 셋째 날, 준호의 장모가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마작을 쳤다. 나는 거실을 지나가며 그녀가 말하는 걸 들었다. 진짜 말하자면, 나 여기 있는 건 저 늙은이 감시하려고 있는 거야. 저 사람 한가해지면 골치 아프거든. 요즘 보니까 뭔가 꾸미는 것 같아. 배신할지도 몰라. 모두 깔깔 웃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냥 지나쳤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계단에서 넘어지는 척했다. 준호의 장모가 소리치며 준호를 불렀다. 내가 뭘 했어? 저 할머니 계단 오르다 언젠가 꼭 넘어질 거라고 했잖아.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 준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책임져야지. 나는 누워서 한숨 쉬는 척했다. 그래,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가 너한테 너무 폐를 끼쳤지. 나는 준호가 나를 방에 데려다주는 동안 힘없는 척 속삭였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준호는 당황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았다. 넷째 날, 나는 은행에 가서 모든 적금을 찾았다. 일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일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뒀다. 다섯째 날, 바로 계약 취소 서명일, 나는 단정하게 검은색 한복을 입고 낡은 천 모자를 썼다. 준호에게 말했다. 엄마 절에 가서 평안 기도하고 올게. 그는 응 하고 무심하게 대답하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서명했다. 펜이 종이에 닿을 때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홀가분해서였다. 집증여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 신청이 접수됐고 증거와 법적 근거도 충분했다.
이제부터 그 저택은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됐다. 그건 증거물이자 내가 세상 앞에서 내 아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막대기가 됐다. 나는 변호사 민재에게 전화했다. 이제 더 크게 하고 싶어요. 모두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오히려 물었다. 준비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나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내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싶다. 가족, 친척들 다 불러서 밥 같이 먹자, 매년 하던 것처럼. 준호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답장했다. 나는 한 번 더 보냈다. 내 친구들도 몇 명 더 불러줘.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흰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모든 증거와 녹음, 사진, 계약서 사본을 가죽 가방에 넣었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이웃, 친척, 준호의 친구들, 내 예전 직장 동료들까지. 준호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지만 평소처럼 손님을 맞았다. 그의 장모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안을 오가며 자랑했다. 식사 후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제사 밥 먹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 조용해졌다. 나는 가방을 열어 계약 취소 신청서 사본을 꺼냈다. 해자는 아들 준호에게 준 저택 증여 계약을 강요와 기만 때문에 공식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녹음 파일을 꺼내 말했다. 여기 내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내 수치야. 나는 스피커를 틀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차갑고 배은망덕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나는 준호의 장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한 말입니다. 저 할머니만 치우면 이 집은 우리 거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잠깐 잘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야. 넌 이미 계획했고 오늘 엄마가 보여줄 거야. 이 집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군지.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나와 군중,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파기계약서 사이를 계속 오갔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고 내 심장 뛰는 소리만 귀에 울렸다. 한 사촌이 일어나 책상을 쾅 내리쳤다. 준호. 너 진짜 그런 짓을 했어? 내 엄마한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준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한 거야, 이건. 내가 말을 끊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직접 말한 거야. 이건 내 목소리고, 내 행동이고, 엄마를 집안의 남처럼 보는 내 눈빛이야. 준호의 장모가 소리쳤다. 이 늙은 여자가 거짓말이야. 이 집은 우리 아들 거야. 서류도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늙으니까 미쳐 날뛰는 거지. 나는 그녀가 통화하며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을 틀었다. 저 여자는 시골에서 올라와 남의 집밥이나 축내는 여자야. 몇 달만 더 버티게 하고 이유 만들어서 쫓아내. 내 남편 쪽의 이모 한 분이 앞으로 나와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남의 집밥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 기생충 같은 것.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사람들이 말렸다. 집안은 혼란에 휩싸였고 준호의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믿기지 않네.
지식인 집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효할 줄이야.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건 내가 변호사에게 제출한 각서입니다. 오늘부로 이 집은 법적 분쟁으로 봉인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집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수년간 묻혀왔던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가 달려와 말했다. 엄마는 뭘 원하는 거야? 내가 직장 잃길 바라는 거야? 이웃들이 나를 욕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불행한 걸 봐야만 엄마가 만족하는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야. 엄마는 내가 가족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지 알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한때 자식이 전부라고 믿었어. 하지만 오늘 나는 알아. 누구나 자식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건 아니란 걸. 나는 내 두 발로 집을 나왔다. 뒤에는 놀란 시선, 수군거림,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아들이 남아 있었다. 대문에 이르자 미자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류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해. 그날 밤, 나는 옛 친구 영숙 언니 집에서 신세를 졌다. 시골에서 간호사로 같이 일했던 사이였다. 나는 바닥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영숙 언니가 물었다. 언니, 아쉽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뭐가 아쉬워? 그 집은 껍데기일 뿐이야. 사람의 마음이 진짜 속이야. 그런데 속이 썩었는데 껍데기를 지켜서 뭐해? 나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녹음 파일을 꺼냈다. 준호가 술에 취해 전화로 말하던 내용이었다. 저 여자 한 달만 더 붙잡아두고 양로원에 쳐넣어버려. 나는 그 녹음을 밤새 반복해서 들었다. 들을 때마다 가슴에 칼이 한 번 더 꽂히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저녁마다 엄마라는 한마디를 기다리며 쪼그려 앉아있던 시골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다시 일어설 사람이었다. 다음 날 나는 시장에 가서 죽거리를 사서 직접 끓여 근처 양로원에 가져다 주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았다. 누군가는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언젠가 내 곁에 아무도 없게 되어도 나는 이렇게 차가운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진 않을 거야. 나는 살기로, 그리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변호사 민재에게 전화해 분명히 말했다. 나는 집만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불효한 자식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세상 모두가 알게 하고 싶어요. 민재가 웃었다. 기다리세요. 큰 파도가 이제 막 일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내 오래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엄마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낳는 걸 두려워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글은 2만 번 가까이 공유되었다. 낯선 이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고, 대부분은 공감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난 사연이었다. 나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내가 영숙 언니네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변호사 민재였다. 혜자씨,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기자분 몇 분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여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시라고 하세요. 그날 점심, 젊은 기자인 나가 내가 임시로 머무는 작은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눈빛이 밝고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는 그녀에게 생강차 한 잔을 내주고 집을 짓던 때부터 쫓겨나 1층으로 내려가게 된 일,
내가 상황을 뒤집기 위해 준비한 가짜 제사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나 기자는 꼼꼼히 메모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떠나기 전 그녀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바로 답했다. 아니요. 다만 좀 더 일찍 이 일을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3일 뒤 나는 나를 집에서 쫓아낸 자식을 낳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형 언론사 메인에 실렸다. 내 음성과 증언이 함께 실렸다. 기사는 폭발적으로 퍼졌고 24시간도 안 되어 수십만 번 공유되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이었다. 네티즌들은 준호의 개인 계정을 찾아냈다. 행복한 가족이라 자랑하는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다. 불효자식, 혀 깨물고 죽어라. 일주일 후, 나는 민재에게서 소식을 받았다. 이모, 준호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부 소집이 있었어요. 곤명의 실추로 해고 결정이 날 것 같대요. 나는 한숨만 쉬었다. 인과응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네. 하지만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발신인 없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준호의 장모와 공증사무소 직원 사이의 메시지 인쇄본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그녀가 내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진명의 이전 절차를 합법화하기 위해 뇌물을 썼다는 암시였다. 나는 즉시 그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민재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후, 동네 경찰이 나를 찾아와 진술을 받았다. 나는 침착하게 모든 일, 모든 말, 사기의 징후 하나하나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꼼꼼히 기록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준호의 장모는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불효 논란에서 노인 재산 사기 의혹으로 방향을 바꿨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채소를 사러 가려고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데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외쳤다. 혜자 할머니, 할머니 인터넷에 나왔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켜서 영상을 봤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잘라낸 한 클립, 내가 민사 재판정 한가운데 우뚝 서서 단호한 눈빛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자식의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누군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할머니는 현대적 어머니의 롤모델이에요. 할머니는 영감이에요. 나는 그런 칭찬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인정이었다. 공동체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일어섰다는 것, 내가 싸웠다는 것. 별장은 법원에 의해 봉인되었고, 서류는 내 옛 이름, 혜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 집을 공동체 센터로 쓰고 싶어요. 버림받은 어머니들이 머물 곳이 있게요. 민재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이모, 이제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나는 말했다. 한때 엄마가 버림받던 집이라면 이제는 다른 이가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해요. 나는 그 별장을 지역사회에 기증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양도하는 날, 나는 별장 대문 앞에 서서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속삭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자존심만은 지켰다. 그날 밤, 준호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이제 그만 둘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흘 뒤,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그날 점심, 나는 영숙 씨 집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췄다. 준호가 내렸다. 앙상하게 마르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초대하지도 내쫓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듬던 모닝글로리 줄기를 계속 쪼갰다. 잠시 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무슨 얘기? 변명? 아니면 용서해달라는 거? 그가 한 발 다가오며 손을 떨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원하면 무릎 꿇을게요. 나는 칼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내가 무릎 꿇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사라지길 원해. 준호는 멈칫했다. 나는 일어나 손을 닦았다. 너 혼자 온 거 아니지? 준호 뒤에서 그의 장모가 나타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자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나도 엄마라서 마음 아픈 거 알아요. 이제 그만 잊고 마음 좀 열어요. 나는 웃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메마른 웃음이었다. 당신도 엄마라고? 그럼 당신도 비 오는 밤에 짐 싸서 방에서 쫓겨나 본 적 있어? 자기 집 문 앞에서 사람들이 빨리 내쫓자고 수군대는 소리 들어봤어?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대답하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싸울게요. 엄마가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막았다. 나는 이제 집이 없어. 이미 기증했어.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 거야. 준호는 얼어붙었다. 엄마, 남한테 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매일 침 뱉는 것보단 낫지. 장모가 소리쳤다. 미친 여자. 감히 집을 주다니? 내 아들이 주인인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잘 구슬려봐. 그 노인 곧 정신 나갈 거야. 서류만 다 끝나면 요양원 보내버려. 그녀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나는 웃었다. 이제야 알겠니? 내가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낳았던 거야. 그날 저녁 나는 민재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아줌마, 공증사무소에 있던 누군가가 진술했어요. 준호의 장모가 빠른 소유권 이전을 위해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네. 다음 날, 경찰은 준호의 장모를 불러 조사를 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온라인 뉴스에는 일제히 보도가 났다.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나며 아들과 장모가 공모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폭로. 네티즌들은 또다시 들끓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준호의 장모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때 전 남편과의 재산 분쟁 전력이 있던 그녀에 대해. 하루 뒤, 나는 익명의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메모리 카드와 한 줄의 글이 있었다. 이게 필요하실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열었다. 준호의 장모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그냥 받아요. 돈 더 줄게요. 이번 주 안에 서류만 끝나면 돼요. 그 여자가 죽으면 더 빠르겠죠. 나는 충격받지 않았다. 그저 등골이 오싹할 뿐이었다. 나는 그 녹음 파일을 민재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다. 바로 다음 날, 준호의 장모는 두 번째로 소환됐다. 이번에는 증인이 아니라 이용의자였다. 저택은 공식적으로 봉인되어 조사를 기다렸다. 준호의 장모는 집안 물건을 부수다 24시간 행정구금됐다. 준호는 소문에 따르면 휴대폰을 꺼놓고 완전히 잠적했다. 회사에도 안 나가고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SNS는 연이어 공격을 받았다. 성공한 아들이었던 그는 이제 언론이 말하는 올해의 가장 불효자식일 뿐이었다. 나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실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이번 반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준호의 장모가 구금됐다는 소식은 산불처럼 번졌다. 언론은 그녀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도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네티즌들은 사진을 합성하며 별명을 붙였다. 올해의 가장 악독한 장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숙 씨에게 말했다. 오늘 검은색 한복 좀 빌려줘. 엄마가 급히 나가야 해.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민재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새 서류 뭉치를 건넸다. 준호와 그의 장모를 신뢰남용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소장이었다. 나는 서류를 바라봤다. 손이 살짝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번 일로 내 아들과의 마지막 끝마저 영원히 끊길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명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가 직접 내 핏줄을 끊는 기분이야. 민재 씨가 내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아줌마, 때로 부모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되돌아 맞아 죽지 않으려면 적당히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3일 뒤, 준호가 나타났다. 영숙 씨 집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었다. 법원 앞, 첫 신문일에 그는 서 있었다.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어가며 모든 카메라와 시선을 피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았다. 내 손에는 작은 가방이 있었다. 안에는 내가 견뎌온 모든 악담이 담긴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낯선, 젊고 오만한 사람이었다. 준호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변호해주려 하지 않았다. 신문이 시작됐다. 내 변호사는 녹음, 영상, 증인 진술을 제출했다. 하나하나 모든 증거가 공개됐다. 법정에선 모두가 소름 돋았다. 준호가 여기 있는 엄마는 내 수치야, 라고 소리치는 녹음이 재생됐을 때 법정은 숨죽였다. 내 뒤에 앉은 한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저 아이, 누가 낳아줬는지 잊었네. 피고 측 변호사는 상황을 뒤집으려 애썼다. 준호가 내게 우유를 사다주고 병원에 데려다준 영수증을 제출했다. 그들은 내가 나이 들어 아들의 뜻을 오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일어섰다. 내가 오해했다면 이 녹음은 뭔가요? 내가 지어낸 거라면 왜 그들이 나를 가시처럼 내쫓을 계획을 세웠죠?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약해서가 아니라 분해서였다. 판사는 양측에 15분 휴식을 줬다. 나는 법원 앞 나무 아래에 앉았다. 준호가 내 옆을 지나가다 잠시 멈췄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엄마는 평생 널 위해 살았어. 넌 몇 달 만에 엄마의 얼굴을 사회 앞에서 벗겼지. 이제 우리 끝이야.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떠났다. 신문이 계속됐다. 끝에 판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공식 수사로 넘겼다. 저택은 계속 봉인됐고 준호의 장모는 뇌물 공여 혐의로 7일간 추가 구금됐다. 나는 곧장 영숙씨 집에 가지 않았다. 묘지에 들러 남편에게 향을 피웠다. 여보, 집은 지켰어. 하지만 아이 하나를 잃었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남편이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이야. 그날 밤, 나는 혼자 일기를 썼다. 아이는 나를 칼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다. 엄마는 복수를 쾌락이 아니라 내게 엄마가 살아있었고 널 사랑했고 모든 걸 내 손에 쥐어줬음을 기억시키기 위해 한다. 그리고 넌 그것을 산산조각 냈지. 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빛이 번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이고 영숙씨 집 앞에서 골목을 바라보며 앉았다. 마음이 전보다 한결 가벼웠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가슴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 더는 기다릴 자식이 없는 엄마의 공허함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뭘 하지?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혜자 어머님이시죠?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준호 오빠의 전 여자친구예요. 나는 멈칫했다. 수진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한때 준호와 대학 시절 함께 찍은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다. 작고, 착하고, 맑은 눈을 가진 소녀였다. 네, 무슨 일이니? 수진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네, 저 임신했어요. 준호 씨의 아이예요. 그리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었다. 저는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준호 씨가 만약 낳겠다면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대요. 이미 가정이 있으니 이 일로 경력이 망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피가 머리끝까지 솟았다. 휴대전화를 꽉 쥐고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금 어디 있니? 내가 금방 갈게. 1시간 뒤, 나는 수진이 머물고 있는 외곽의 작은 하숙방에 도착했다. 방은 누추하고 습기가 가득했으며 침대 하나와 선풍기, 그리고 몇 개의 잡동사니 가방이 전부였다. 수진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옆에는 초음파 결과지와 천만통이 송금된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준호의 계좌에서 온 것이었고 내용에는 처리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자세히 본 뒤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를 지킬 생각이니? 수진은 나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이제 아이까지 버리면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 집으로 와도 돼. 아니, 내가 기증한 공동체 집에 아직 빈 방이 하나 있어. 당분간 거기서 지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다. 준호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조차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류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도덕적 위반과 임산부 유기 건의예요. 그는 전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준호의 이미지는 이미 추락 중입니다. 새로운 증거 하나하나가 그의 명예에 못을 박는 셈이죠. 나는 수진을 옛 저택, 지금은 공동체 센터가 된 집으로 데려갔다. 수진을 위한 방은 깨끗하고 침대와 책상, 개인 화장실이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저 이런 좋은 곳에서 살아본 적 없어요.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여성들에게 연락해 집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성 봉사단을 꾸렸다. 옛 저택은 점점 여러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갔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혜자 씨, 이렇게 하는 게 준호를 잊으려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에요. 나는 내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 선의를 심음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도요. 일주일 후, 언론은 준호가 공식적으로 업무 정지 및 영업 부장직위 해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한 달 후, 그의 장모는 뇌물 공여 및 재산 강탈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는 기쁘지는 않았지만 만족했다. 내 아이가 고통을 뿌렸지만 내 덕분에 인생은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소송 3개월 후, 내가 쫓겨났던 저택은 교회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혜자 엄마의 집이라 불렀다. 버림받은 여성, 고아 아이들, 그리고 수진처럼 임신과 두려움 외엔 가진 게 없는 이들을 맞이하는 곳. 나는 아무런 칭호도 없다. 모든 걸 잃고도 죽지 않기로 선택한 한 노파일 뿐이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집을 닦고, 고아들을 맞아 글을 가르치고, 일기를 쓴다.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고,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평온하다. 어느 날, 순복 할머니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쫓겨난 그 할머니를 위해서였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내용은 단 2글자였다. 미안해. 누가 보냈는지 굳이 추측하지 않아도 알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옥상에 올라갔다. 작은 화분을 두고 있는 곳이다. 갓핀 난꽃 옆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조용히 두드리는 게 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아쉬움이었다. 사람이 되기엔 사랑이 부족했던 내 아이가 안타까워서였다. 다음 날 아침, 모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년의 남자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그가 준호의 대학 동창 동현임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는 예전에도 몇 번 집에 온 적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혜자 이모, 실례가 안 된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초대했다.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준호의 일기예요.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언젠가 이모님이 용서하신다면 읽어달라고요. 나는 말을 잃었다. 서류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글씨는 준호의 것이었으며, 삐뚤빼뚤하고 잉크가 번져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다. 나는 바로 읽지 않았다. 불상 아래 선반에 올려두고, 언젠가 마음이 단단해지면 읽기로 했다. 며칠 뒤, 수진이 진통을 시작했다. 나는 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다. 분만실에서 수진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나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기 있어, 엄마가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아기는 새벽 3시에 태어났다. 큰 소리로 울었다. 남자아이였다.
나는 새빨간 아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의사가 출생신고서를 건네자 수진이 말했다. 이모, 이름 좀 지어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호라고 썼다. 단 한 글자. 엄마는 이 아이의 마음이 아빠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바란단다. 3일 뒤, 나는 다시 공동체 집으로 돌아와 아기 지호를 안았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환호했다. 지호는 혜자 엄마의 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였다. 그날 밤, 나는 준호의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잃은 것은 엄마였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어느 부분에서 준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친구들이 엄마를 촌스럽다고 놀려서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엄마가 냄새난다고 싫어했다. 회의 중에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창피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한 번만 더 전화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번엔 엄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일기장을 덮고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준호가 진심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달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그를 위한 부드러운 자리가 남아있다는 걸.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호라는 아이의 이름을 공동주택의 주민등록 명단에 적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다. 혜자 엄마의 양자. 지호라는 이름이 집안 곳곳에 퍼져나갔다. 아침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혜자 엄마의 집은 이상한 에너지로 깨어났다. 아이들이 서로 안아주려고 다투고 할머니들은 번갈아가며 아기를 재웠다. 지호는 집의 중심이 되었다. 긴 밤의 한가운데 비처럼. 나는 전보다 더 바빠졌지만 더 행복해졌다.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처럼 단단했던 내 심장도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나는 용서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옛날의 나 자신을 위한 용서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법원에서 편지를 받았다. 준호가 수사 연기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나는 변호사 민재를 찾아갔다. 소송을 연기하고 싶으세요? 그가 놀라며 물었다. 용서하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가 아니에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 기회를 주고 싶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하시든 옳으십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형사처벌을 잠정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준호가 공개적으로 나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3일 후, 3분짜리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준호는 초췌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전준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무시했으며 명예에 눈이 멀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영상을 다 보고도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대문 앞에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 준호였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서 무언가가 든 가방을 안고 있었다. 나는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가 말했다. 아기 지호에게 줄 물건을 좀 가져왔어요. 엄마가 저를 보고 싶지 않으면 바로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거기 두고 가. 그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다. 가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신생아 옷 몇 벌, 분유 몇 통,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아빠 일기 한 권. 나는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지호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고 싶다. 나는 멈칫했다. 목이 메어왔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준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지호 곁에 앉아 그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손이 내 볼을 스치자 조용히 말했다. 아가야, 언젠가 내가 친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는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꼭 알아야 해. 너는 서남의 자식이지. 실수의 결과물이 아니란다. 지호가 살짝 움직이며 입꼬리를 올려 웃는 듯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엄마는 약속할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엄마도 남들이 엄마를 버렸던 것처럼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나는 공동주택의 첫 번째 이야기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말했다. 내 이름은 혜자입니다. 내 나이 64세. 아들이 나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어섰고 소송을 걸었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채로 버림받은 젊은 여성을 만났고 그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성도, 내 혈통도 아니지만 내 온 마음을 담은 손주가 생겼습니다. 나는 불효자의 어머니이지만 상처에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서는 나를 철의 혜자 할머니, 잿더미에서 희망을 세운 사람이라 불렀다. 나는 그런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늙은이는 짐이 아니다. 엄마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제대로 심으면 반드시 싹튼다. 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었다.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 후, 나는 특별한 사연의 사람들을 돕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을 받았다. 혜자 엄마의 집을 노년 여성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집의 할머니들이 격려했다. 혜자 할머니 TV 나가세요.
온 나라가 할머니 얘기를 들어야 해요. 결국 나는 동의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미화하지 마세요. 비극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진짜여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만큼, 촬영팀은 3일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지호에게 분유를 먹이는 모습, 아이들에게 글씨 연습을 시키는 모습, 밤에 등잔불 앞에 앉아 오래된 일기를 다시 읽는 모습을 찍었다. 수진이 처음 버림받았던 이야기를 하며 우는 장면, 순복이 열이 나는 다른 할머니에게 밥을 갖다주는 장면, 그리고 내가 땀에 젖은 채 점심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도 담았다. 방송은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다. 제목은 집에서 쫓겨난 엄마에서 수십 명의 엄마가 되기까지였다. 나는 생방송을 보지 않았다. 대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영숙 언니가 달려나와 기뻐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유명 인사예요. 사람들이 팬페이지에 칭찬이 넘쳐나요. 나는 그저 웃으며 천천히 차를 불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방송이 나간 지 약 일주일 후, 중부지방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서류 꾸러미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어르신의 유언장이 있었다. 그는 자식이 없었고, 프로그램을 보고 내 삶에 영감을 준 혜자 할머니에게 집 한 채와 적금을 남기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얼이 빠졌다. 집 한 채와 5억 원. 나는 변호사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외쳤다. 세상에, 선생님. 선생님이 뭘 만들어낸지 아세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부활운동. 나는 잠잠히 생각에 잠겼다. 나는 돈 때문에 기쁘지 않았다. 내가 기쁜 것은 한때 쫓겨났던 한 노파가 이제는 한 낯선 노인이 삶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지호라는 이름의 기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내 외손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노인이 남긴 집에서 나온 돈은 기금으로 옮겼다. 나는 그 돈의 일부로 집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교사를 고용하고 일부는 집에서 쫓겨난 엄마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단 3개월 만에 기금은 8명의 여성이 다리 밑에서 자는 신세를 벗어나게 도왔다. 1명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3명은 보호센터에 들어갔으며 2명은 직업 훈련을 받았고 1명은 작은 죽집을 열었다. 나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갔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나를 안았으며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나는 단지 말했다. 나도 당신들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내가 잃었던 것을 돌려줄 뿐이에요. 신뢰를요. 언론은 나를 신뢰를 다시 세운 사람이라 불렀다. 나는 그 칭호를 받지 않았다. 나는 공동체 집 입구에 걸린 칠판에 한 줄만 적었다. 여기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면 어느 날 오후 내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는 3살쯤 된 여자아이를 안고 왔다. 정식 아내와의 첫 아이였다. 아이는 곱슬머리에 동그란 눈을 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엄마, 준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 자기 할머니가 누군지 알았으면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몸을 굽혀 생강사탕을 하나 건넸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놀이터로 달려갔다.
나는 준호를 향해 말했다. 난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엄마가 멀리서 보기만 허락해도 충분해요. 나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으로 몇 달 만에 내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밤을 새웠다. 준호가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도 그가 멀리서 보기만 허락해달라고 해서도 아니었다. 내가 깨달은 한 가지 때문이었다. 나 같은 노인은 아직 설 수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권리가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자 엄마의 집 모든 구성원을 소집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 나무 의자를 놓고 한 사람씩 앉아서 한때 수치스러웠던 일, 버림받았던 일, 배신당했던 일, 동물처럼 쫓겨났던 일을 이야기하게 했다. 한 할머니가 처음 앉아 말했다. 아들이 뜨거운 국을 쏟았다고 내 머리를 벽에 박았어요. 한 젊은 여자는 말했다. 남편이 집에 여자를 데려와서 너는 서류상 아내고 저 여자가 진짜 아내야라고 했어요. 마당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곧 울음이 터졌다. 나는 한 사람씩 이야기하게 했다. 한 번에 한 가지, 한 번에 오래된 아픔이 벗겨지고 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자에 올라섰다.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계단 밑에서 밥을 먹었고, 가정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집을 다시 세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버려졌더라도 다른 곳에서 뿌리내리고, 우리를 짓밟았던 이들보다 더 높이 자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의자를 진실의 의자라 이름 붙였다. 누구나 앉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는 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버림받은 엄마를 위한 경의의 날을 열기로 했다. 나는 자원봉사단체, 언론, 지역 방송국에 연락했다. 내가 알던 모든 엄마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초대했다. 양로원, 여관, 거리 구석에서 모두 초대했다. 행사는 공동체 집 뒤뜰에서 열렸다. 나는 50명의 엄마를 위해 50개의 의자를 준비했다. 모두 한때 버림받았던 이들이었다. 각자 꽃다발 하나와 생존한 엄마라는 증서를 받았다. 나는 피해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전사라 불렀다. 오후,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마당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한 엄마가 나를 안고 울었다. 혜자씨, 나는 이 생이 조용히 죽을 줄만 알았어요. 이제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겠어요. 다음 날, 지역 방송국에서 10분짜리 뉴스를 내보냈다. 전국 방송에서 저작권을 요청했다. 여러 도시에서 조직 모델을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나는 더 이상 집에서 쫓겨난 노파가 아님을 알았다. 나는 한 운동의 시작 전, 경시되던 엄마들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일주일 후,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그룹에서 전화가 왔다. 혜자 선생님, 저희가 혜자 엄마의 집 모델로 졸업 논문을 쓰고 싶어요. 3일간 머물며 촬영과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했다.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야 해. 채소 먹고, 바닥에 자고, 무급 노동하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그래야 진짜 이해할 수 있어. 3일 후, 아이들이 내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그들의 연구 결과였다. 화면에는 이곳이 집이다. 지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다. 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다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남편이 좋아하던 옛 가야금 곡을 틀었다. 슬픈 선율이 고요하게 울렸다. 그날 밤, 준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가 받자, 엄마, 나는 침묵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힘들면 내가 집을 돌볼게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는 대답했다. 이 집은 내가 필요 없지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줄 안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내 성을 가진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자라지 않게 해라. 준호는 네, 라고만 하고 조용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곁에서 수진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지호를 바라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된 거야. 다음날 아침, 나는 혜자 엄마의 집 대문 앞 게시판에 내 손으로 새 글거를 붙였다. 우리는 누구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살아남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 읽었다. 한 할머니가 물었다. 무엇으로부터 살아남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의 무관심에서, 내 집문 뒤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나는 곧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몰랐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였다. 그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보영이라고 소개했다. 25살이고 실종 가족 찾기 프로그램의 서류를 담당한다고 했다. 보영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혜자 씨, 특별한 서류가 하나 있어요. 아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서류를 열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모서리가 찢어진 사진 한 장. 마른 여인이 바바옷을 입고 흙집 앞에 서 있다. 사진 아래에 적혀 있었다. 실종자, 신현심, 1930년생, 혜자의 생모.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내 어머니에 대해 별로 기억이 없다. 내가 4살 때 어머니가 실종되었다. 아버지는 그저 말했다. 내 엄마는 유랑극단 따라갔다. 찾지 마라.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보영이 말했다. 우리가 강릉시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 흉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찾았어요. 그분은 정신이 온전치 않지만 항상 혜자라고 수놓인 손수건을 안고 밤마다 당신 이름을 불러요. 나는 조용히 앉아 손이 떨렸다. 영숙 씨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나는 보영과 함께 길을 나섰다. 먼 길, 부슬비가 내렸다. 차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속 생각만 했다. 만약 그분이 정말 내 어머니라면 나는 평생 거짓말 속에 살아온 셈이다. 우리는 늦은 오후 양로원에 도착했다. 작은 집이 망고나무 정원 한가운데 외롭게 있었다. 관리자가 나를 창문이 정원으로 난 방으로 안내했다. 노인은 작고 하얀 머리에 두 손으로 손수건을 꼭 껴안고 누워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말했다. 어머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옆에 앉아 손수건 위에 손을 얹었다. 노인이 깜짝 놀라며 눈을 떴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혜자, 너 혜자지? 나는 평생 처음처럼 오열했다. 엄마, 정말 내 엄마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름진 두 뺨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널 계속 찾았어. 하지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엄마는 유랑극단에서 버림받고 병이 들어 길을 잃었어. 나는 엄마를 안았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안았다. 나는 엄마를 집으로 모셨다. 혜자 어머니의 집 모두가 할머니를 반겼다. 노인은 치매로 나 외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를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나는 수진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지는 울었다. 이제 엄마가 생기셨네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많은 이들이 떠난 게 아니라 단지 상황이 서로를 멀어지게 했을 뿐이다. 나는 한때 내 자식에게 쫓겨났다. 이제 한때 실종되었던 내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다. 인생은 결국 공평한 법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내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을 안고 곤히 잠든 흉 할머니를 바라봤다. 하나의 원이 닿혔다. 그러나 또 다른 여정, 내 어머니의 딸이 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흉 할머니, 내 생모가 혜자 어머니의 집에 오신 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간이 느려졌다. 나는 더 이상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는 나보다 30살이나 많았고 움직임이 느리고 말도 더듬었지만 항상 내 곁에 앉아 중얼거렸다. 혜자야, 내 혜자야. 처음엔 두려웠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엄마가 이해하라고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침엔 따뜻한 물로 엄마 얼굴을 닦아주고 점심엔 숟가락을 하나씩 떠먹여 주었다. 손이 떨려도 엄마는 스스로 먹으려 했다. 밤이면 엄마에게 지호 이야기, 집안 이야기 들려주고 등을 쓸어주며 재웠다. 어느 날 내가 우유를 먹이려는데 엄마가 내 손을 밀치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나는 말이 막혔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 그땐 내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만약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도 엄마 자격이 없었을 거야.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치유되는 걸 느꼈다. 흉 할머니가 온 뒤 집안 호칭도 달라졌다. 나는 혜자 언니, 엄마는 흉 엄마. 아이들은 할머니를 증조 할머니라고 불렀다. 엄마는 하루 종일 웃었고 가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었지만 나만은 절대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엄마 발톱을 깎아주고 있는데 준호가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데려왔다. 한때 나를 향해 늙었으면 죽지라고 욕하던 그 여자였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가 작게 물었다. 누구니? 나는 대답했다.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생겼는데 왜 저렇게 슬픈 눈이니?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 바구니, 흉 엄마 드려. 그는 조용히 내밀었다. 엄마는 받아들며 웃었다. 과일이 정말 맛있구나. 고마워, 아들아. 아내는 다가와 내 다리를 껴안고 앉았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일어나 뜨거운 차를 들고 말했다. 나 소식 하나 있어.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나 내일부터 메인 코디네이터 그만둘 거야. 내일부터는 수진이가 운영할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영숙이 언니가 물었다. 엄마, 완전히 그만두는 거야? 나는 웃었다. 일은 그만둬도 사랑은 안 그만둬. 지호가 제일 먼저 박수를 쳤다. 할머니,
그럼 이제 나랑 더 많이 놀아줄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놀아줄게. 근데 일찍 자야 해.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일기장을 꺼냈다. 나는 천천히 이별을 말하듯 적었다. 나는 내가 만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세웠다. 여기서는 한 번이라도 아팠던 사람 누구나 이름으로, 사랑으로 불릴 수 있게 했다. 나는 한때 분노 속에 죽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모든 원망보다 오래 살았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건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였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때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버려진 이들을 위해 자리를 다시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높은 선반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지호 곁에 누웠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손주였다. 나는 눈을 감고 고르게 숨을 쉬었다. 어둠 속에서 지호의 눈이 동그랗게 빛났다. 지호가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 얘기 또 해줘. 나는 천천히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쫓겨났단다. 하지만 죽는 대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어. 그 할머니는 부자도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죽지 않는 마음을 가졌단다. 지호가 살짝 웃었다. 그럼 할머니는 슈퍼맨 같은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사람이야. 하지만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지. 나는 속삭이며 아이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이 원을 그리며 완성되었다는 걸.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내 이야기는 친아들에게 집에서 쫓겨난 한 엄마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외로움에서 시작해 내 두 손으로 세운 한 집에서 끝났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한 상처에서 나는 스스로 꿰매는 법을 배웠다. 믿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가 바라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법으로. 나는 60년 만에 친엄마를 다시 찾았고 평안하게 떠나보냈다. 나는 내 아들을 용서했다.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 마음의 증오의 불씨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이 영원한 어머니의 사랑을 세웠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누구든, 젊은 여성, 싱글맘, 이긴 할머니라도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기념비가 필요 없다. 내가 눈을 감은 뒤에도 나를 엄마, 할머니, 선생님이라 불렀던 아이들이 누군가를 또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기만 바란다. 잊지 말고 영상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에 감동적이고 깊은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